이준석의 픽! 오늘의 주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재건축 규제 완화론 과연 실현될 수 있나 입니다. 여야를 떠나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통 핵심 정책은 주택 공급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이슈가 집값 안정화 정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노후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0% 가까이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된 게 서울의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라는 것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서울에서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께서 공급을 막아놨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대란이 발생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집값 폭등, 전월세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중에서 사실 입는 것, 이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먹는 것, 또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근데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게 되면은 민생이 진짜 출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주요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노후도시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의 큰 틀에서 공감은 했지만 그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두 후보 모두 이제 사실상 용적률 완화. 용적률이라는 거는 어떤 땅이 있을 때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용적률을 100% 적용하면은 100평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이 300% 되면은 300평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100평이 어떻게 300평을 짓지? 위로 그만큼 층수를 올려가지고 누적한 것이 그렇게 된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성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땅에다가 최대한 많은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야만 그 비용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용적률 문제가 굉장히 강한데 이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도 오세훈 후보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높이려면은 높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층고 제한을 지금 서울에서 35층 이하로 이제 잡아놨는데 그 이상 풀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이제 공약인 것이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량리에 가면 청량리 4구역이라고 이제 아파트 재개발로 사업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거기가 원래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집단 성매매촌이라고 했던 청량리 588 지역입니다. 그곳이 이제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거기에 아파트 앞에다가 그 집단 성매매촌의 흔적을 남기라 그랬어요. 서울 역사 유적을 보존한다는 그런 명분하에다 그걸 보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재건축 조합원인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인데, 새로 집을 사서 멋지게 지었는데 그 앞에 성매매촌의 유적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의 가치는 뭐가 되는 것이며, 기분도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개포동도 가보면요. 개포 주공아파트 예전에 5층짜리 단지들이 있었는데, 그걸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남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남기고 계속 재건축을 추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기 싫은 거였던 것이죠. 예. 사업성도 되고 다 되는데 그냥 재건축 재개발을 해주기 싫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규제들로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장애 요소들을 걷어내고 이제 재건축 추진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황당한 케이스로는 그 서울의 성동구치소라고 예전에 쓰던 구치소가 있었거든요. 감옥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감옥에 담벼락과 감시탑을 남긴 상태에서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옥에 담벼락과 감시탑을 남긴 상태에서 주택을 지으면은 그게 집입니까? 감옥이지. 거기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사실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무슨 서울 문화유적 보존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들 의아한 거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서울에서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데 계속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양 후보 측이 보면은 이 부분을 유권자에게 어필해야 되는 건데,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공약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치고는 굉장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만 박영선 후보는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고 여당의 국회의원을 오래 지낸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던 것과 갑자기 이렇게 기조가 바뀌게 되면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한 번에 풀어버리면은 또 집값 폭등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 후보 모두 이런 부담을 안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성에 대한 공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LH 사태 이후에 공공 뭐 한다라는 게 완전 뭐 부정부패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공공, 작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적 마스크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공적 마스크라는 게 뭐였어요? 국가가 마스크를 수매해가지고 가격이 뛰지 않게 하면서 국민들이 공급하는 것이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적 마스크를 담당하는 일부 업체들이 시장에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싸게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 물량도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공자, 공적 붙은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가 많았다면은 이제는 다소 민간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또는 공공도 굉장히 부패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꼭 공공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이라는 걸 포기 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더 높지 시장이 더 높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마음대로 그냥 공약해도 되는 거냐. 대통령이 막아 세울 텐데. 이래서 아마 박영선 후보가 좀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면요. 결국에는 투기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기 억제라고 하면 나쁜 사람들을 가정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초기에 부동산 정책하면서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 이런 국면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다 때려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주택자 중에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진 거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차관들 그리고 비서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투기꾼들로 상정하고 때려잡았던 것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시기 위해 가지고 집 한 채를 사가지고 부모 봉양하는 사람, 내 집하고 부모가 사시는 집 해서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다. 이게 효자지 어떻게 악당입니까? 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두 채 가진 사람들에게 악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전월세가에 대해서 대책 세운답시고 전월세를 올리는 나쁜 건물주들, 임대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대차에 대해 가지고 보호 조건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강화하고 임대차에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도 설정하고 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시장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결국 최근에 김상조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분도 자기가 발표한 정책을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복잡한 투기 억제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자신이 이거 갖고 서울 시민을 설득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 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과 궤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박영선 시장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대로 재건축 재개발 단지 규제가 풀리면 강남권의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나라에 모든 사람이 차를 한 대씩 가졌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차를 뽑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요, 한 20년 전에 돌아가 보시면요, 2000년 초반에 소나타 이런 중형차들 그 당시에 가격이 1000만 원대 후반에서 20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슷한 중형차를 뽑으려고 해도 그것보다 한 좀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2, 3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줘야 되거든요. 옵션 제대로 뽑으려고 그러면은 주택이든 자동차든 몇 년에 한 번 신규 수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 대 가졌다고 해가지고 한 채 가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평생 그걸 갖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도 폐차하는 게 있고 새로 사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택도 사이클에 맞게 새로 공급되는 것이 있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택은 생활상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임기가 사실상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주택이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따져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예비 안전진단이 있고 이제 본진단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에 대해서 본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각종 규제를 취임하면 일주일 내로 풀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이달 말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개발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과 충돌할 여지가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사 공급 대책에 따라 가지고 공급되는 주택들 역시나 공공주도에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다 받쳐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 대책에 대한 시장 후보들의 어떤 약속 같은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도 반응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정책을 좀 몰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최근에 LH 사태가 뭐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서울 시내에 추가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싫으니까 경기도 일원에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왕창 짓겠다고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예를 들어 비슷한 가격에 아니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에 공급된다면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에 살고 싶으십니까? 일자리가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서울에서 전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펼칠 것이면은 그러면 광명시흥 신도시 같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은 줄일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 뭐 무조건 많이 하겠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 직원들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가지고 난장판이 된 것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이제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의 노후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비율이 거의 30, 40%에 달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욕에 가보면요. 맨하탄이라고 이제 뉴욕 중심부에 섬이 있죠. 맨하탄의 밑에서부터 보면 무슨 뭐 자유의 신상 있는 섬부터 시작해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지점 이후로는 할렘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이 할렘이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주거지로 이제 부각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그쪽에서 안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할렘에 대해서 재개발, 재생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할렘이라는 곳에 그런 어떤 범죄율도 많이 떨어지고 주거지로서의 환경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저는 서울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필요한 구역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는 시장으로서의 책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경제성이라 하면 자 원래 있던 집을 부시는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부수고 새로 지었을 때 항상 거기에 수익성이 날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집보다 세대수를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추가 공급한 세대수의 집을 판 이익으로 재건축 건축비나 이런 사업비를 댈 수 있거든요. 자, 땅은 100평인데 주택을 다 합쳐가지고 500평어치 공급했다? 그러면 500%의 용적률이겠죠. 이런 것들을 완화해줘야지만이 같은 면적 내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싼 가격에 사업비를 충당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그 실제 규제가 되는 것들보다도 더 심한 마음의 못을 박는 그런 어떤 규제들이 많습니다.
청량리 588 지역에 지었던 청량리 4구역 개포동에 5층짜리 아파트를 남겨놓고 주변에 지으라고 했다든지, 이걸 박원순 시장께서는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벽들도 많이 걷어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서울의 주택 공급,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각각 36만 호, 30만 호 이런 공약들을 했는데 실제로 공약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남의 음마아파트 대표적인 그 재건축 예정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음마아파트 지하에 가보면은 몇십 년 동안 축적된 쓰레기가 널려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차피 언젠간 재건축이 될 테니까 이걸 치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주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주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빨리 정치권에서 결단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의 픽, 오늘의 제 한 줄 평은 재건축 재개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입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에게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경로로 소통해 주시면은 보충해 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ig